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장중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마무리가 다 된 것 같네요.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지수 조정 결정일이라고 하셨는데 마감에 큰 매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다른 때 같았으면 마감할 때 보통 한 5천억 이상, 많게는 한 1조 가까이의 매매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한 1,000억 정도 규모여서 매도가 나왔다가 그걸 다시 다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존에 매도를 워낙 많이 해놓은 상태고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부진했는데 다른 나라 시장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조정할 게 많이 없겠죠. 네. 일단 그랬는데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1,000억 화학하고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금융을 많이 매도를 했어요. 금융을 마감할 때 거의 한 2,000억 가까이를 던진 것 같고 기간하고 매수가 중복되는 업종은 건설이었고 서비스 2개였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마지막에 매수로 조금 더 있었고요. 일단 오전부터는 건설주만 올랐으니까 뭐 그쪽이었다고 봐야 되고 기관들이 유통이나 소비 쪽, 뭐 화장품이나 음식료 이쪽을 계속 사고 있었는데 오후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해버렸죠. 네. 방향이 다른데 일단 기관 매수도 여전히 오늘도 뭐 크게 지수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뭐 해외 시장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한 가지는 달러가 강세였다라는 거죠. 0.3% 정도 강세였는데 그게 발생한 이유로 지금 생각해 보면 독일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8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유럽 시장의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 0.1까지 올라왔었다가 지금 마이너스 0.2까지 내렸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어젯밤에 0.04 정도 떨어졌죠. 네. 일단 뭐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유로화하고 뭐 파운드 쪽이 약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였고 오전에 그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조금 올랐고 위안화도 조금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위안화가 다시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죠. 네.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나스닥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전혀 해외 시장하고 상관없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오늘 일본과 대만도 장중에 조금 빠졌지만 많이 회복해서 끝이 났고 오늘 한국은행에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또 동결을 했는데 올해 성장률을 3%에서 4%로 상향했고요. 그리고 물가 전망치를 1.8%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3%로 상향했어요. 그리고 오늘 무디스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5%로 높였습니다. 뭐 한국은행이 높였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지금 그렇게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경제는 아직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한 거는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GDP 대비 100%를 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올릴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너무 늦게 올리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올려서 그 가계 부채의 충격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충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오늘은 뭐 지수 조정 마지막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오전에 좀 빠졌다가 12시 이후에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아주 편안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오늘 시장의 반등은 12시 이후에 발생했는데요. 시장에 변화를 줄 수 있었던 뉴스였는지 아니면 단발적인 이슈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시장이 좀 편안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은 오전에 빠졌을 때 시장이 안 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편안하다고 느낀 이유는 지수가 하락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오늘은 지수 조정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추가로 매도보다는 저는 매수를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조금 더 팔긴 했지만 시장이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오전에 10시까지 선물이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었고요. 한 2천억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선물이. 그리고 지수도 코스피에서도 매도가 한 2천억 정도 나왔었고 코스닥도 오전에 10시까지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횡보를 계속했죠. 예, 언제까지? 12시까지. 2시간 동안 횡보를 합니다. 그 횡보를 하는 거 보고 마음이 편했는데 12시 넘어서 나온 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게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데 일단 중국과 미국의 무역 대표, 여기 부총리와 무역 대표부와 통화가 있었어요. 그 뉴스가 12시 9분 정도에 나왔었는데요. 그냥 뭐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냥 중국은 관세를 철회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무역 대표부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근데 뭘 우려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단 뭐 기존에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2시 정도인가요? 그때 나왔던 뉴스는 테슬라가 반도체 공장을 인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불가능하다 그거는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했고 삼성전자가 고객사를 위해서 일부 라인을 전용 라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테슬라 전용인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그 반도체 생산 그 공장에다가 주문을 넣고 있는데 자기들 거를 제일 먼저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전용 라인을 정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백악관 그 조정관이라는 사람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발언도 조금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끝났다. 이제 관계를 맺는 그 시기는 끝났고 이제는 경쟁의 시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경쟁의 시대. 네. 일단 그 12시 9분에 나왔던 통화 뉴스 나오고 나서요. 중국에서 그 부총리가 통화를 하고 나서 반도체 회의를 했어요. 중국에서. 네. 포스트 무어의 시대라고 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고 반도체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중국이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거 나오고 나서 반도체 쪽에 상승이 더 커졌죠.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에서 마이너스 1000억에서 플러스 1000억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2000억 정도 매수를 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드웨어, IT 하드웨어와 반도체, 코스닥 반도체 쪽을 매수를 오늘 600억 이상 했고요. 기관은 여전히 그쪽에, 양쪽에 매도를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매도를 늘렸습니다. 네, 늘리다가 막판에 조금 줄이긴 했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하여튼 그 뉴스 때문에 반전이 있었고 그 반도체 회의 그리고 테슬라의 반도체 공장 인수설 뭐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더 상승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만한 뉴스냐 그건 아니지만 지금 그 무역 대표부와의 그 통화 관세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 뭐 그런 데 대해서 지금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그런 뉴스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해외 시장에서 달러가 강세여서 오늘 위안화와 원화는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을 했는데 위안화 강세는 계속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오늘도 그 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강세를 지금 띄고 있는데 장중에 중국 시장이 한번 이렇게 1% 정도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는데요. 오늘 중국의 그 4월 산업이익이 나왔습니다. 106%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 근데 전월 3월 달에는 137%였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뉴스에서는 산업이익이 줄었다. 성장 폭이, 늘어나는 폭이 줄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중국 시장에 올라가는 그런 거를 뒷받침할 만한 뉴스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계속 외국인 자금이 들어가서 위안화가 강세를 띠고 있고 시장은 오른다는 얘기죠. 네. 지금 중국이 뭐가 좋은가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 작년에 팬데믹 때 충격을 받았잖아요. 서방 국가들이 충격을 받은 게 우리나라가 3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4월, 5월 이렇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충격을 받은 데서 지금 그때 거의 무역이 거의 마비가 돼버렸던 상황이었고, 그때 뭐 중국도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그때 대비해서 100%가 올랐다? 많이 오른 걸까요, 그게? 네. 많이 안 올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숫자 자체도 줄었다. 네. 그런데 중국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위안화는 강세다. 네. 그 외국인들이 그거 돈 버리려고 위안화로 계속 바꿔서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돈 벌려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무역대표부에서 얘기하고 백악관 조정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경쟁의 관계다. 아마 그 뉴스가 지난달이었던가요? 아마 이번 달 초였던가요? 그때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이후부터 지금 위안화가 강세였던 게 5월 달 초에 아주 빨라졌었거든요. 근데 4월 달부터 계속 강세였어요. 근데 그런 게 아마 이제 외국인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번에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중국의 경제를 망가뜨릴 정도였던 그런 공격은 하지 않을 거다. 뭐 그런 데 있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위안화는 계속 강세를 띌 거다. 다만 어제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위안화를 강제 절하했던 그런 거를 할 수는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통화 바스켓에 위안화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5%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강제로 환율을 조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위안화는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처럼 오늘 중국 시장과 관련된 뉴스가 보이지 않는데 오늘 등락폭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디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 싶어서 그 ETF를 좀 찾아봤는데, 뭐 우리나라에 뭐 중국 ETF가 몇 개가 있어요. 뭐 소비재 투자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보니까 A50 지수를 추종하는 그 ETF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CSI 300이라고 하는 지수 그 추종하는 그거 ETF 있거든요. 보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차트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회의 하면서 나왔던 또 뉴스가 지금 그 대만의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300명까지 늘었다가 500명으로 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애플이 TSMC 직원들을 위해서 백신을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국이 또 반사 이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오늘 또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올랐거든요. 뭐 그런 것도 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근데 뭐 그쪽에 중국의 반도체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컴퓨터에 대해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어의 법칙이 뭐냐면 2년마다 마이크로칩의 밀도가 2배씩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발전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마다 2배씩 컴퓨터가 처리 능력이나 용량이나 이런 게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걸 깨버린 게 엔비디아의 칩이거든요. GPU. 아마 그게 뭐 3, 4배 이렇게 뛰어넘어 버리면서 그렇게 됐는데, 뭐 이 칩 하나에 2억 개의 칩을 꽂아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지금 오늘 중국에서 그런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앞으로 이 반도체 쪽은 뭐 중국뿐만 아니고 뭐 모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있죠. 원래 돈이 안 되는 사업이었는데 그쪽에 지금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8인치 이 파운드리 쪽에 투자해야 된다.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파운드리가. 8인치가. 그래서 회사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 2개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어떻게 투자를 해줄 것이냐. 뭐 그런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경제학에서 중요한 거는 기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던 그런 게 아니고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 주체들의 심리 때문에 경제가 움직인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뭐 노벨상도 받고 했는데 그 책 읽어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지. 근데 투자를 할 때 가만히 보면 지금 시장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 정보에 전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만 수집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어떤 정보를 내가 수집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못 번다. 그럼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바꾸지 않아요. 어떤 주식을 샀어요. 물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물렸는데 이걸 바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뭘 하냐면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뉴스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떤 곳에서 그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했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반대의 의견이 나오면 이거 상당히 배척을 하는 뭐 그런 심리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그거보다는 지금은 아주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어느 정보로 내가 돈을 벌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서 빨리빨리 변화하는데 적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중국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어제 뭐 이게 댓글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원유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 무역을 하게 되면 달러로만 결제를 해야 돼요. 그 결제 시스템이 국제적인 합의로 정해진 겁니다. 그게. 근데 위안화가 그걸 이제 깨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란 같은 경우가 79년도에 그 이슬람 그쪽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샤를 쫓아내버리고 집권하고 나서 미국과 이제 적대 관계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란이 원래 그때 그 제2 산유국이었어요. 산유량이 제일 많은 곳이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수출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반미의 입장에 있는 그런 나라들만 지금 중국과 그 거래를 할 때 위안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 추진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1대1로 정책이라는 게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국가, 150개국인가요? 뭐 엄청나게 많은 국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 중앙아시아를 통과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죠. 네, 그게. 그리고 나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건데 거기에 빈국들한테 중국이 막 돈을 빌려줘가지고요. 그 철도 건설하고 뭐 도로 건설하고 뭐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무역이 증가하고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빈국들의 그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유럽의 그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국한테 10억 달러를 빌렸는데 그거를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유럽에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긴급 요청을 했는데 유럽에서 거부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몬테네그로의 일부 지역을 중국에게 영구적으로 할량을 해줘야 됩니다. 영토를 뺏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네. 아주 그 위험한 계약이었죠. 네. 근데 그게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돈을 빌린 나라들한테 지금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부채를 탕감해주자. 그 국제적으로 어떤 그런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걸 거부했어요. 네. 왜 거부를 할까요? 만일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고 경제가 돌아가는데 어떤 합의가 있어야만이 결제가 되고 이게 질서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중국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위안화가 과연 국제 통화가 될 수 있을까? 특히 그 선진국들, 서방의 선진국들이 이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일단 워낙 그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국제 통화 바스켓에 편입을 하긴 했지만 계속 사용량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보다 많이 줄었어요, 또. 네.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뭐 이란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뭐 이런데 그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하고 거래하는 데만 위안화가 조금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지금. 근데 위안화가 지금 강세잖아요. 위안화를 갖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통화를 다변화하거든요. 국제 통화가 그 인덱스에 대한 그 통화 바스켓에 6개 통화가 들어가는데 그 통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데 달러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손해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달러를 사놨는데 달러가 떨어지면 경제에서 손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해가지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다변화시키거든요. 지금 위안화가 강세니까 위안화를 소폭 늘리겠죠? 네.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국제 질서나 국제 관계 거기에 따라서 이 국제 통화, 특히 기축 통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결정하는데 그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합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중요한 점이니까요. 일단 뭐 위안화가 강세니까 지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건 맞는데 뭐 그것도 이렇게 흐름의 일부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조정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도 기관하고 외국인은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조금 같은 곳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